네, 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우리가 장애 진단 및 평가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살펴봤죠. 그래서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그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어, 그죠? 접수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뭐 진단, 사정, 그다음에 계획, 시행, 평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 간단하게 진단 방법에 대해서 더불어서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앞 시간에 이어서 그런 어떤 진단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앞 시간에 설명된 이후에 우리가 더불어서 좀 살펴볼 몇 가지는요. 한국 표준 어음 검사라는 것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청력을 검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검사 방법으로는 보통 청력기를 사용해서 테스트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청력 검사를 많이 해보셨겠지만 그 청력기라 그러면 보통 이어폰, 헤드폰을 의미하겠죠. 헤드폰을 차고 하는데 보통 소리를 내고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냐 뭐 이러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죠. 청력을 모를 때는 우측 먼저 하고요. 혹시 그 대상자의 청력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다 그러면 잘 들리는 쪽으로 먼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테스트를 해서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최고 가청치라든지 어음 가청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은 보청기의 사용 유무라든지 보청기의 어떤 형태, 보청기의 형태도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그 다음에 보청기를 사용할 때의 이득 수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선정할 때 세팅하기 위해서 보통 필요하다. 또한 언어장애 진단과 판별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언어 훈련이나 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한국 표준 어음 검사가 활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문장 이해력 검사에 대한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보통 상황을 설명하고, 그죠? 1세에서 7세 아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상황을 설명하고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황을 설명했다라는 것을 그 아이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그 이해한 수준 안에서 그림들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림들을 적절히 잘 선택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문장 이해력 검사이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언어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 치료라든지 교육에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언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가 있는 그러한 어떤 진단 방법이고요. 그림 어휘력 검사도 있습니다. 그림 어휘력 검사는 어떤 거냐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통 표지판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음식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식물이라든지 도형이라든지 그래서 그러한 적절한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제시했을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는지에 따라서 그 그림이 무엇인지를 잘 맞추면 1점, 틀리면 0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 뭐예요? 합을 계산을 하는 거죠. 물론 그림을 제시할 때 앞전 모든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연령대에 맞춰서 그림을 제시하셔야지 그래요. 그 친구가 알 수 없는 이런 그림 어휘력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물을 충분히 이해하는 뭐 2세에서부터 그죠? 뭐 7세, 8세까지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연령에 맞는 어떤 그림들을 제시해야 되겠죠. 다음으로요. 언어 재활 영역에서는요. 벤더 시각 운동 형태 검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아동이 신경학적으로 얼마나 성숙 또는 기질적인 뇌 손상, 결함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는 건데요. 1938년에 개발된 검사도구예요. 이 검사는요. 약간 기하학적인 도형 자극 카드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피검사자에게 이렇게 한 장씩 차례로 보여주면서
그리도록 하는 거죠. 기하학적인 도형을 그림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도형을 그리는데 각도가 이렇게 세워서 그려야 되는데, 삼각형을 그릴 때 세워서 그려야 되는데 약간 불안한 형태로 대각선으로 그린다든지, 그죠? 아니면 그림 카드에 제시된 것이 뭐 5개인데 그것을 옮겨 적을 때에 10개, 20개로 아주 상당히 수를 확 늘려버리거나 줄여버린다든지, 그죠? 이러한 고집이라 그러죠. 고집. 그죠? 정해진 것만 그리면 좋은데 제시된 것을 따라 그릴 때 그것을 더 많이 그려버린다든지, 이것은 고집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곡. 예를 들어서 삼각형을 그리라 그랬는데 동그라미를 그려버리고, 뭐 직선을 그리라 그랬는데 곡선을 그려버리고, 원을 그리라 그랬는데 대각선을 그려버리고, 이러한 뭐예요? 어떤 도형의 왜곡이 있는지. 통합. 어떤 두 선을 보통 연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선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뭐 교차하라 그랬는데 교차하지 못하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도형을 제시하고 이것을 또 그리는 가운데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PPVT라는 것이 있는데, 계속 PPVT T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막 이러는데요. 검사 방법은 개인의 언어 수용 능력, 그죠? 특히 단어에 대한 지식을 예측하는데 사용되어집니다. 언어라든지 인지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데 보통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크론 신경 근육 발달 사정도 있습니다. 운동성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소근육과 대근육, 이러한 근육 운동들이 전체적으로 잘 기능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 감각이 서로 연합되어 있는지, 민첩성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점수로 계산해서 진단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촉각, 시각 변별 검사도 있죠. 촉각, 시각 변별 검사는요, 그런 어떤 검사 도구들이 있어요. 검사 도구들이 있으면 그 검사 도구들을, 이건 촉각 또는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만져보게 한 다음에 그거와 관련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모형을 만져보고 그림책에서 삼각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부드러운 촉각을 만져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크기, 큰 도형, 작은 도형을 만져보게 해서 만져본 것이 어떠한 크기를 의미하는지, 이러한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어떤 느낌, 감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사 도구가 촉각, 시각, 변별 검사인데요. 보통은 보면 안 되겠죠. 보면은 시각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만져서 하기 때문에 눈을 가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다음으로 행동평가. 행동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 이러한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적응 행동들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현장에 가서 직접 그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평가를 이루어지는데, 현장에 가서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공간을 유사한 환경으로,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유사한 환경으로 리모델링 한 다음에, 현장을 바꾼 다음에 그것을 평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것을 현장 평가라 그러면, 우리의 이 공간을 그러한 상황으로 좀 세팅해서 평가하는 것을 상황 평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 평가는 이러한 상황 평가나 아니면 현장 평가의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관찰해 나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적응 행동 검사도 있습니다. 적응 행동 검사, 지적장애 여부를 보통 결정하기 위해서 아동이 현재 기능 수행을 사정하는 거죠. 잘 적응하고 있는지, 그래서 특수 교육이 필요한지 일반 교육이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데요.
맨 처음에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하나의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그 한 대상자를 일반화시켜 버려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진단과 평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하냐 하면 참고, 이러한 자료들이 누적되었을 때 좀 더 체계적인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잘해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 한 사람을 다 진단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적응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잘 적응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지능 검사 중에요, 비뇌 지능 검사가 있어요. 이 비뇌가 만들어낸 이 지능 검사는요, 뭐 4세에서 15세 미만 아동들에게 하는데, 보통 언어적인 영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지능 검사를 하게 돼요. 반면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웩슬러의 지능 검사가 있죠. 이 웩슬러의 지능 검사는 비뇌의 지능 검사와는 달리, 비뇌의 지능 검사는 약간 언어적인 검사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웩슬러의 지능 검사는 언어적인 것 영역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영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능을 검사를 하다 보니,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웩슬러의 지능 검사는 지금까지도 잘 활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약전 아동이라든지 지적장애인, 또 연령 구분 없이 지능 검사는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능 검사도 보통은 웩슬러의 지능 검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이제의 콕스 정신발달 검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냐 하면 4개의 입방체의 모양을 가지고 아동이 제시된 도판과 같은 모양으로 직접 배열을 할 수 있는지, 그러한 능력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언어적인 영역이 아니라 따라할 수 있는 거죠. 따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막 설명해서 그 언어적인 능력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된 도형과 같은 모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적인 요인이 배제가 되는 거예요. 샘플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이대로 따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거죠. 그래서 언어적인 요인이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능 검사를 하거나 이러한 심리 재활 검사를 할 때 내가 얘기한 것을 상대방이 수용하고 그것에 맞춰서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한 진단의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뭐예요? 언어적인 영역을 배제해서 따라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신발달 검사, 콕스 정신발달 검사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고요. 간편 인물화 지능 검사, 이거는 뭐예요? 네, 사람을 그리라고 그래요. 보통 아이들에게 이루어지는데요. 뭐 한 9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사람을 그리라고 그래요. 사람을 이렇게 그려요. 여러분 그림 잘 그리세요? 네. 저는 미술부에서 그림을 상당히 잘 그리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을 그리라 그래서요, 이 그려진 인물화를 갖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떤 거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발은 있는데 손을 안 그렸어. 그죠? 뭔가 빠졌잖아요. 눈이 없네. 아니면 머리카락이 없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을 그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비율이 뭐 약간 쇼다리, 저처럼 약간 쇼다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물화를 그리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부위가 빠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사람의 어떤 크기라든지 비율 있죠. 머리를 아주 비대하게 얼큰이로 그린다든지 뭐 이러한 그러한 비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적절하게 잘 묘사하고 그리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봐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도요, 얼마나 많은지 50개의 항목으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료적인 진단이라든지 언어적인 진단,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인 진단, 이러한 다양한 영역들로 이 진단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이 이후에는 저보다 훨씬 사회복지 현장에 오래 있었고 경험이 풍부한 두 분에게 좀 아주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언어 재활과 그 다음에 심리사회 쪽으로 질문을 했는데
시작할 때 본인들이 간단하게 자기소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현장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더 깊숙한 좀 심층 있는 인터뷰는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영상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웃음이 나오냐? 이 상황은 30분 전에 세팅된 상황이라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나왔는데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살 예방 사업팀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양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시설에서 하는 일들은 보통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저희 센터에서는 일상생활 하시다가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일상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자살 사고가 생기거나 깊은 우울에 빠져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분들을 대면 상담하거나 전화 상담 및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상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리 사회적인 지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상담이 이루어질 때 초기 면접에서부터 진단 평가 과정까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 기관에 주로 오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내소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정신과적인 편견이 있어서 그런지 주로 가족들이 초기 면담을 해주시는 편이고, 면담자들이 오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 도구가 사용되고요. 저희 자살예방사업팀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는 평가 도구가 CSD와 자살행동 척도라고 해서 SBQR이라는 평가 척도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척도는 보통 어떤 것을 보는가요? CSD는 우울을 알아보는 평가 도구이고요. SBQR은 자살 사고나 자살 행동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지지를 해주는 쪽으로 가나요? 어떻게 될까요? 우울한 정도가 깊고, 다음 자살 사고가 생기고 그 자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까지 있는 경우는 치료 연계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저희들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 정신보건 전문의원이 상담을 진행하고,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애매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이분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에 대해서 전문의가 진단을 내리고, 필요가 치료한 경우는 이제 치료 연계를 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지지 상담을 많이 해주는 편이고, 의외로 지역사회에서 가족이든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많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도 있는 상담이 아닌 지지 상담만으로도 이분들이 많은 용기를 내기도 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와서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내담에서 약간 다양한 진단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람에게는 다 우울감이라는 것도 있고 좀 더 나아가서 우울증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하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양선희 선생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우울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이 우울하다라고 해서 내릴 수 있는 증상은 아니고요. 대부분 우울은 우울한 기분을 나타내는 정서적인 증상이 있고, 그거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그다음 행동이 저하가 되거나, 이제 그런 행동적인 증상도 보일 수가 있고, 또 식욕이 저하되거나 두통이 오거나, 이런 뭔가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라고 하는 뭔가 신체적인 질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아닌 경우는 뭔가 감정 조절이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약간 인지의 왜곡 같은 게 올 수 있는 게 우울인데, 저희들이 그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우울한 감정은 그 어떤 사건에 따라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걸 정상으로 올리기도 하고, 나름 이제 그 리듬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우울증이라고 저희가 병적 증상으로 보기에는 그 우울감으로 인해서 일단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예를 들면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주부가 집안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자신의 사회적 기능이 손상이 되는 경우들을 이제 병적 증상으로 보고 저희들이 치료를 한다거나 나름 치료 기법들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음악 치료, 개인 진단 상담, 개인 치료 등등 여러 가지 치료적인 요법들을 거기에 접목시키는 그런 치료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아주 우울에 빠져 있는 경우는, 병적 증상이 확인한 경우는 그 약물의 도움이 꼭 필수여야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본인이 좀 생각을 해서 그죠?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나의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여부가 그런 병적 증상을 가름할 수 있는 약간 판단 기준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곳이 좀 시끄럽죠. 이제 카페에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침 손님들이 많이 와서 시끄러운데, 그 장애인 복지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만. 그 정신장애, 정신과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편견이 각자 공부로는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갖고 있는 편견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분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면담을 하다 보면 뭔가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자꾸 의지하는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이게 게으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정신과적인 이해가 없다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를 다른 시각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각 장애 파트별로 그 장애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일단은 좋을 것 같고, 일단 클라이언트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되, 저는 좀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내가 저 클라이언트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역지사지 심정으로 내가 저런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나의 태도나 행동들이 전달이 되면서 관계가 좀 더 신뢰가 있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억지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애 아동을 지도하는 언어, 미술, 심리 그룹을 함께하는 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사회성 그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곳에서 보통 이용하는 이용자, 고객은 어떤 분들이 있는가요? 경계성 장애 있는 친구들, 그 다음에 발달 장애, 그 다음 지적 장애, 그 다음에 ADHD, 주의력 결핍 있는 친구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상담을 왔을 때 바로 치료로 연결되진 않고 보통 뭐 초기 면접이라든지 뭐 진단 과정을 거친 다음에 보통은 서비스로 연결이 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상담을 왔을 때 부모가 무엇 때문에 치료를 받고자 이곳에 왔는지 부모의 욕구를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아이의 상태를 본 후 거기에 맞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심리 파트에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언어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어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회성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아이 초기 면접이 끝나고 검사를 하고 나서 수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진단이라든지 평가 도구라든지 방법들이 별도로 좀 있을까요? 그거는 파트마다 그 심리 검사했을 때는 CBCL이라든지 그림 검사라든지 부모 양육 태도 검사, 부모랑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를 하고 또 언어에서는 프레스 검사, 그다음 문장 완성 검사, 그다음에 자폐 부류에 속했을 때는 카스 검사, 이렇게 그 아이에 따라서 각자 맞는 검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그 뭐랄까요, 변화는 어떤가요? 변화 정도는 많이 당사자라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그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변화의 과정들이 있는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잘 맞았을 때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하든 수업을 했을 때는 아이가 성장을 하긴 하는데 아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을 때는 빠르게 성장하는 편이고 그게 낮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해봤을 때는 어떤 수업이든지 꾸준히 받았을 때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재평가에 들어가는데 평가를 해봤을 때는 틀림없이 아이는 그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나 아니면 보호자에게 부탁드리거나 아니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변화를 아이가 연령대가 어리기 때문에 보통 연령대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선생님이 치료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집에서 이제 과제를 내줬을 때나 일반화 지키는 과정에서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는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라든지 이렇게 연계가 됐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 수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연계했는지, 연계해서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바탕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한 번에 이렇게 수업을 했다고 쑥 잘하거나 그렇지 않고 또 적응하는 기간에도 이 아이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잡거든요. 적응 기간을 거치면서 성장해 가니까 조금 일반인 친구들보다는 적응하고 성장하는 기간을
어머님들도 좀 길게 갖는 게 초기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조급해 하시거나 이런 보호자들이 많이 있으신가요? 부모님들은 늘 조급하죠. 늘 조급하고 우리 아이가 이만큼 했는데 이만큼 성장할 것 같다는 어머님 마음이 크기만큼 아이가 성장하길 바라는데 그러기보다는 아이의 발달 속도에 엄마가 맞춰주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짧게 우리 장애인 복지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만든 건데요. 장애인 복지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면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라는 것에는 특정한 답이 없고 꾸준하게 반복적인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해 가거든요. 선생님들도 아이를 볼 때 인내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지켜보고 한 맥락을 가지고 어느 시점까지 꾸준하게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아이들도 성장하고 선생님도 굉장히 보람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셨죠? 제가 아주 어거지로 긴박하게 부탁을 해서요. 보셨듯이 장소도 그렇게 인터뷰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간단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약간 형식을 없앤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약간 잡음도 좀 많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직접 만났으면 특강이나 이러한 형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이렇게 간단한 인터뷰로 대신했다라는 점 이해하고,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은 아주 긴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해 주셨을 것이다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